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들 맡아주신 이해찬 총리님, 홍석현 회장님, 문희상 의장님, 조윤재 교수님, 송영길 의원님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한미동맹과 이런 그 북핵 해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미국과의 그 공유 그리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 방향, 국익 위주로 맞춤형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는 정당성, 국민적 절차 이것을 중요시하겠다라는 말씀도 꼭 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최고의 맞춤형 특사들을 다 모신 것 같고 저는 성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미리 듭니다. 자, 영상 보신 것처럼 주요국 특사단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아직 출발 안 한 특사들도 있긴 한데 이유종 기자, 예. 자, 특사들의 일정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죠. 네, 일정 일단 보면은요, 맨 왼쪽에 있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네. 벌써 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 오늘 역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중국에 가고요. 그리고 같은 날 역시 조윤재 현 서강대 교수가 이후와 독일 특사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송영길 러시아 특사, 송영길 의원은 22일 정도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앞으로 외교 정책, 이 기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어떤 기조를 명확하게 밝혔습니까? 유근영 기자. 네, 한마디로 말하면 국익 중심 그리고 맞춤형 외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이걸 정리해보면 코리아 퍼스트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창하면서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그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하나의 어떤 미국, 중국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좀 당당하게 외교를 해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 특사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나가서 좀 피플 파워를 강조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당성을 갖춘 정부이기 때문에 나가서 조금 더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좀 당당하게 해라 그런 메시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른 특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일본 특사, 문희상 특사에게는 당부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국익 위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당성, 국민적 절차의 중요성 이 부분을 꼭 일본 가서 전달을 하고 강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특히 일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더 덧붙인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12월 달에 한국과 일본 간의 위안부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합의가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네. 그래서 누차 강조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이제 강조하시는데, 네. 문희상 그 특사께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현재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이나 파기보다는 제3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도 현재 협상 자체는 그냥 내버려두고 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부족하다라고 네.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진솔한 그 뜻을 담아서 네.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네. 협상 자체는 협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재협상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제3의 방법, 추가의 사과라든가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요청을 하고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문희상 일본 특사가 지금 일본에 가게 되면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됩니까? 특사가 가면 항상 무조건 말하자면 정상을 만나고 올 수 있는 건가요? 정상을 일단 대통령 친서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만나주는 게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인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도 만날 의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고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일 정상회담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중국도 우리를 얕잡아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협박이라든가 네. 어떤 경제적 제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익 외교를 한다 그러면 일본과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는 것이 바로 현재 국익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네. 더군다나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변 강대국이 한국을 코리아 패싱하지 않을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빠른 시간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북핵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도 조속히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특사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의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의제들이 워낙 많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 미국과 논의를 해야 될. 그렇죠? 네, 북핵 문제도 있고 한미 FTA 협상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홍석현 미국 특사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가진 특사 15,000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 인사들과 북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 한미 동맹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공항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 나가는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핵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북핵 해결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유,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논의해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다음 달에 한미 양국의 정상이 만났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약간 나눠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백악관 보좌관과 만나서 홍석현 특사의 파견 의미도 또 한 번 더 되짚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일정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미 양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7분 네.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홍석현 특사 파견은 한미 동맹을 다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역시 한미 동맹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네. 포팅저 선임 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적인 정권 교체에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뭐 합의가 됐다고요? 언제쯤으로 지금 정해지고 그렇죠. 있습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올 6월 말쯤에 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역대가 정부 출범하고 이루어진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6월 말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돼 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예. 말씀하셨죠. 가장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빨리 정상회담이 성사. 대부분 역대 정부를 봐도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회담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네. 주변 사강 중에서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데 네. 예전 정부와 비추어 봐도 노무현 대통령 78일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71일이고 가장 빨리 있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 55일인데 네. 그때보다도 한 5일 정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북핵 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안보의 불안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과 빨리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 동맹을 좀 굳건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청와대에서는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의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같은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방향,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던 겁니까? 네, 공통적 현안 이런 거 있습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관해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과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내용들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큰 틀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역시 똑같이 동의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됩니다.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네. 양국 정상인 그래도 포틴저를 이제 중간에 두고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만 가지고 네. 북한하고 수교하거나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미국 측에서 이렇게 배제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바람직한 표현이 첫 번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처럼 막 하다가 네. 대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대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엄청나게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가했던 게 결국은 목적이 대화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유엔의 제재 동참하고 제재를 강력히 할 것이지만은 네. 또 대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겠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한미 간의 공통적인 그런 입장이 있고 세 번째 봐도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 가능하다는 것이 올바른 여건이라는 것이 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 또는 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핵동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그러니까 뭐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든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임하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이제 그런 네. 효과를 보여주면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거는 네.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 방안은 저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참 애매한 표현인 것 같은데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 방안. 글쎄요. 어떤 게 있을지 진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 표현을 보면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제재 이런 표현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단호하고 또 강력하게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새 정부가 약간의 좀 감정적으로 좀 불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 6개월 동안 한미 정상외교가 사실상 중단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미 간에 뭐 4차선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는데 그게 뭐 한 2차선으로 좁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일단 4차선으로 복원하는 거를 좀 최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미국 측도 6개월 동안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일단 한미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복원하는 쪽에 한 100일 정도, 취임 100일까지는 그런 데 먼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추가하자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하고 네. 또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돼서 네. 태도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북한은 핵위협에 대해서 네.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실무자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니까 도대체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런 그렇죠. 인식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당선 이후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뭐 많은 것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당선이 되고 대통령 신분으로서 정확한 보고와 정보를 받은 이후에 입장과 생각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은 홍석현 특사가 오늘 출국을 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뭔가 조금 다른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올해 1월,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각국 정상 외교를 하다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마라라고 리조트 여기서 이제 국가 정상들과 많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마라라고 리조트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예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 주에 있어요. 이 마라라고 리조트가. 그래서 6월이 되면 날씨가 매우 더워집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장소는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미국 정부 관계자들 또 백악관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정부가 또 어디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렵고 마라라고 리조트는 역시 겨울 백악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나 약간 추울 때 따뜻한 집안에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참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마라라고 리조트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이때 아베 총리가 가서 골프 친 데가 여기 아닙니까? 골프 친 데도 여기고 또 시진핑도 갔을 때 마라라고 리조트에 머물렀고 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시진핑이나 아니면 특히 아베처럼 이렇게 스킨십 외교 가까이서 골프도 하루 종일 치고 이런 외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어디 딴 데로 가게 되면 이런 스킨십 외교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이제 친구를 만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를 사귀는 건데 뭐 다른 지도자들도 그런 점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 협상 파트너, 그것이 뭐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이제는 뭐 상대 정상이겠죠. 그 상대 정상과의 개인적인 스킨십이나 친밀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외신의 분석들이 그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6월 말에 미국을 가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업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스킨십이나 친밀함 이런 것들을 좀 더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집권기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년, 5년 동안 좀 더 원활한 한미 관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 문제 외에도 우린 미국과 논의를 해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드 문제도 있고요. 사드 얘기 들어가면 또 사드 비용, 또 추가로 설치할지 그런 내용들도 있고 FDA 재협상 문제도 있고 자, 이 국익이 다 달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체가 지금 미국 이익 우선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국가의 이익 우선으로 가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사드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사드의 그 비용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한 어금막을 댄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성동격서 작전으로 해서 다른 이익을 그러니까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이익을 취하든가 네. 한미 FTA 문제에서 자기네가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정상회담을 하는 정상회담 좌석에서는 아마도 사드 비용 문제는 전혀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과거에 지난번에 3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할 때도 네. 그 무역 적장 문제라든가 그 환율 조작국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얘기했는데 네. 대부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하.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 문제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만약에 회부하게 된다면 물론 부결되겠습니다만은 네. 회부하게 된다면은 조찬 선례를 남깁니다. 네. 미군의 무기를 반입한 것을 우리 국회에 회부한다면 앞으로 각종 무기가 들어올 때마다 회부해야 되거든요. 네. 조찬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회부하는 게 아니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네.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것이 네. 바람직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들리는 얘기가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의 친서가 시진핑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아베 총리 친서를 지난번에 1대1로 회의 때 갔던 니카이 간사장이 네. 시수에게 이제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전달해서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아하. 중국의 지도자가 일본 방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 일본은 한 6월경에 네. 시진핑 주석이 일본에 방문했으면 한다라는 의향을 표명했는데 네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는 정상끼리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 7일부터 8일까지 그 사이에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조우를 하게 돼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직까지 6월에 개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응하기엔 좀 시간이 적어도 촉박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6월 개최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7월 초에 있는 G20 정상회담은 한중일 그다음에 또 미국까지 이렇게 정상들이 다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이렇게 특사 방문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네.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이견을 해소하고 네. 나름대로 그래도 정상들이 갑자기 만나더라도 이렇게 오해 소지가 없고 얼굴 네. 붉힐 일이 없이 이렇게 모든 일이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번 특사들, 자, 지금 향후 중요한 정상회담들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해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6위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7위 소식과 8위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